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면서 이에 반발한 자유한국당이 긴급 의총을 열고 정기국회 일정 보이콧 여부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정기국회가 시작부터 파행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건데요. 네, 자세한 소식은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장성우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말씀드린 대로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면서 여야 반응이 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상식적인 법 집행이다, 또 엄정한 법 집행을 기대한다라고 환영을 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언론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일단 이렇게 상반된 반응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한 말씀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 지금 김장겸 MB 사장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안을 두고 여의도가 여야가 아주 대립국면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소개하신 것처럼 자유한국당은 이제 거의 정기국회를 이제 보이콧하겠다라는 쪽까지 나오고 있어요. 아주 강경 대응으로 가고 있는 것이고, 예. 더불어민주당은 공영방송 사장으로서 이것은 노동법을 무시한 거다. 그래서 상식적인 법 집행이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당도 마찬가지고요. 바른정당은 이건 언론 탄압이다.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방송인의 생일날 특히 이럴 때 어떻게 공영방송 사장을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는 입장이라서 지금 여야가 아주 극명하게 이 사안을 두고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은 국회 보이콧 검토를 하고 있고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오늘 뭐 국회 보이콧 하겠다. 네. 그러니까 여당에서는 적폐 세력의 비호 세력이냐 이렇게 서로 지금 공방을 주고받고 있는데 우리 최 교수님께서 방금 뭐 여러 가지 여당과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핵심적인 건 그것 아닙니까? 노동청에서 행정기관이죠. 행정기관에서 김장겸 사장에게 4차례 이상 출석 요구를 했는데 출석을 하지 않아서 행정기관인 노동청이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 아니겠습니까? 검찰이 아니고 행정기관이 이거에 대해서 청구를 했는데 이것은 결국은 뭐 사법부에서 결국은 판단을 해야 될 문제인데 우리 정권이 언제까지 정권이 바뀌면 이런 것들이 지금 쭉 나타났습니다. 9년 네. 전에도 마찬가지로 정현주 KBS 사장 사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재판으로 해서 다시 정현주 사장이 복귀를 하는 그런 우여곡절도 있었는데 우리의 어떤 공영방송, 특히 언론은 권력의 제4부 아니겠습니까? 언론의 자유는 사상 소중한데 그것과 맞물려서 여기에서 집행하는 행정적인 위법사항이 있다면 이것은 사법부의 몫이라고 보는데 네. 지금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이것은 사법부에서 할 일을 정치권에서 공방으로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공방으로 이어져 간다는 것은 국회의 어떤 본질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는, 정지되는 그런 사태가 오는 것이 지금 문제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이번 이런 사태가 공영방송의 어떤 그런 취지와는 다르게 의회에서 정기국회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는 것이 저는 문제라고 보고 우리 공영방송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그렇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정권이 공영방송에 대해서 이래저래 하지 않고 정말 언론의 본래의 기능을 그대로 살리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뭐 이번 사태를 끝으로 해서 이제 언론은 언론의 고유의 기능을 저는 되찾았으면 좋겠고 우리에게도 영국의 BBC 방송처럼 어떤 멋진 그런 공영방송의 모습 방송 어떤 언론의 모습 그것을 보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당 차원의 논평을 낼 수는 있으나 이런 네. 것 때문에 국회 기능이 마비된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그렇죠. 민주주의는 제대로 흘러가는 것이 절차적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과정을 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고요. 주제를 좀 바꿔서 이번 주 뭐 굉장히 뜨거운 이슈였습니다만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사퇴 압박이 좀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직접 해명을 하는 시간을 가졌었죠. 일단 청와대는 기자회견 전에는 일단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이후에도 사퇴보다는 일단 청문회까지 가보겠다는 입장인데 일단 뭐 더 이상의 공직 후보자 낭만 맞겠다 이런 분위기로 봐야겠죠. 지난달 30일까지만 해도 30일이야 뭐 그저께였으니까 그저께 2, 3일 전인데 기류가 조금 이제 자진 사퇴 쪽으로 가닥이 잡히는 게 아닌가 이런 분위기가 느껴졌는데 네. 박성진 후보자가 해명 아닌 해명을 한 이후에 좀 기류가 바뀌었어요. 바뀐 것 같아요. 예. 지금 여권의 얘기는 지금 박성진 후보자에게 제기됐던 이른바 역사관, 그리고 이승만 독재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신에 대한 이 찬양,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건 생활보수다 이렇게 입장을 두둔하고 나왔어요. 지금 여권에서. 그렇죠. 그래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생활보수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생활보수라는 얘기를 하고 나오는데 교수님은 그 기자회견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들으셨어요? 저는 기자회견을 보면서 저 잠깐 나오네요. 하나님 믿는 기독교 예. 신자 전부 창조론에 관련된 거니까 저 그렇습니다. 창조론 저 문제보다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문제가 더 큰 것 같아요. 이승만 정부 수립일과 그 건국의 다른지 다른 몰랐다는 얘기도 얘기를 그렇고 개념을 얘기를 자신은 했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무지했다라는 취지로 얘기하는데 저는 오히려 그 기자회견이 오히려 비판적인 관점에 있는 야당도 그렇고 사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지금도 이 박선희 후보자가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이 여전히 있거든요. 당내 이런 이견이 존재하고 있는데 전 기자회견이 그렇게 국민들에게도 그렇고 여론에도 그렇고 어떤 설득력 있게 다가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국무위원 자격이 되는 거거든요. 벤처 기업부라 하더라도 과학기술계라 하더라도 이 부분은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 대한민국 정부의 국무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역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나친 무지한 건 국무위원으로서 기본적인 소양이 안 없는 됐다, 거예요. 그런 저는 그래서 거죠. 기자회견을 보면서 오히려 안 하냐 못하다. 저런 식의 기자회견을 하려면 이런 생각이 전 들었고요. 아무튼 지금 이 부분 가지고도 아까 뭐 지금 공영방송에 대한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상당히 여야가 좀 대립하고 있고 단지 지금 여권으로서는 이유정 후보자가 자진 사퇴한 상황이기 때문에 또다시 이제 박선희 후보자가 낙마하게 되면은 상당히 인사 때문에 정부가 굉장히 부담을 갖는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진 사퇴 쪽으로 기울었던 분위기가 다시 이제 옹호하는 쪽으로, 엄호하는 쪽으로 기운 것 같은데 물론 그렇죠. 청문회를 지켜봐야 알겠어요. 네. 여론의 향배가 어떻게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론은 어쨌든 여야 문제를 떠나서 이 부분은 사실 보편적 인식의 문제거든요. 적어도 이승만 독재가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장단점이 다 있는 것이고 박정희 대통령 때도 장단점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균형적인 시각을 얘기한 게 아니라 이승만 대통령 시절의 그 독재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만들기 위한 독재였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박정희 대통령의 그 유신 체제를 그거를 뭐 근대화 열망이었다. 이건 저는 이 자체는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고 예. 대단히 잘못된 역사 인식이다라고 생각해서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건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마치 여야의 문제, 보수 진보의 문제로 보면 거기에 그건 국한하면 안 된다는 잘못된 거죠. 관점이다라고 예.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알겠습니다. 부분은 청문회를 지켜봐야 하겠습니다만 청문회를 한다고 이러한 논란이 가라앉을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청와대 입장에서는 청문회까지 가보겠다는 입장, 그러니까 기자회견 이후에 기류가 좀 바뀌면서 그래서 일단 계속 밀고 가겠다는 기류가 좀 강한 것 같다라는 분석이 있더라고요. 저는 청와대에서 지금 박성진 후보자가 훨씬 더 리스크가 큰 지지층에서 지금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당에서 반대하면 내가 나를 지지한 50%는 지지하고 있는 이 힘으로 국정을 끌고 갈 수가 있는데 지지층에서 이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다는 것이 청와대에 상당히 부담인데 청와대 측에서는 일단은 박성진 후보자가 이승만 독재 옹호 발언은 했지만 보수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통합의 정신 이런 것을 일정 부분 내각에 들여왔다는 네. 이런 것도 플러스 알파 되는 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 같은데 자 이유정 재판관과 박성진 후보자 정체성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공통점인데 약간의 같으면서 결이 다른 면이 있습니다. 이유정 후보자가 왜 사퇴했습니까? 지지층 특히 중산층과 서민이 대표적인 어떤 세력인 민주당의 대표적인 지지층과 결이 맞지 않다는 것 때문에 저는 사퇴했다고 봅니다. 결정적으로. 그리고 박성진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념적으로 정체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국당에서는 이분에 대해서 아무 코멘트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이분이 들어가면 우리의 어떤 뉴라이트라든가 이승만 정부의 어떤 정신이라든가 그리고 포철의 박태준 회장의 이념적인 성향을 받았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당으로서는 굳이 반대를 안 해도 가만히 있어도 지금 집권 여당의 세력의 지지층에서 지금 정의당에서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여당에서 반대를 해줄 거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것이 전략적으로 낫겠다. 이런 것으로 했을 때 이유정 후보보다 훨씬 더 우리 박성진 후보자가 인사청문회까지 간다면 결국은 문매를 맞고 나중에 지지층한테부터 강한 항의를 받으면서 혹시 사퇴를 하지 않을까 저는 이런 걱정이 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청와대가 지금 안고 가겠다는 그렇게 보시지는 않는 거죠? 네, 청와대가 저는 지금 안고 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을 보면 네. 일단 한번 결정해서 내정을 하면 끝까지 가보자. 이런 어떤 리더십을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간다면 그만큼 상처는 훨씬 더 장관 후보자한테도 크고 정권한테도 크게 나지 않을까. 리스크가 클 그것은 것이다. 지지층에서 반대하고 있는 정체성의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장 교수님 말씀처럼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아마 청와대가 끝까지 저는 감싸 안고 가기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해요. 지금 이유정 그 후보자가 낭만 상황이기 때문에 부담을 갖는 상황에서 지금 좀 감싸는 것 같긴 한데 다른 부분 같은 경우는 좀 뭐 옹호할 수도 있고 두둔할 수도 있어요. 뭐 여야가 그렇게 갈릴 수 있는 거니까.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안에 대한 관점이 보수와 진보로 나뉜다고 볼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이승만 대통령의 독재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필요했습니까? 필요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그 유신은요, 조국 근대화 때문에 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올바른 가치관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문제. 물론 이제 이 박 후보자가 꼭 이 부분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만 다른 얘기도 많이 했잖아요. 아까도 화면에 나온 것처럼 그 종교적인 문제. 전 차라리 종교적인 문제는 그야말로 자신의 생각으로 전 그렇죠. 옹호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은 문재인 정권의 그 정권 철학과 맞느냐. 일단 정권은요. 장관은 적어도 국무위원이기 때문에 특정한 부처의 수장이기 이전에 국무위원으로서 국가의 중대 현안을 논의하는 국무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참여해요. 그렇다면 지금 문재인 정부는 지금 적폐 1호로 뭘 내세웠습니까? 바로 이런 부분들이었잖아요. 네. 친일, 독재 이런 거. 그래요. 그럼 바로 그 부분의 그 철학과 부합하지 않는 인사가 어떻게 그 자리에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지나치게 뭐 이유정 후보자가 낙마했다고 또 낙마하면 인사 부담이 있다라는 생각에서 과감히 탈퇴가 예. 아니 잘못 내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거 다시 수정하고 다시 인사 검증 시스템 들여다보고 국민들에게 이런 건 뭔가 부족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오히려 지지층을 더 껴안을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자진 사퇴하면서 지금 낙마자가 5명이 됐거든요. 그렇습니다. 청와대 인사검증 라인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사검증을 지금 뭐 이제 출범 100일이 지났기 때문에 준비 기간을 거치지 않았다. 이런 것은 이제 뭐 이유를 댈 수가 없을 것이고 지금부터는 오롯이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책임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이 낙마의 의미는 상당히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해서 지지층으로부터 어떤 그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거에 대한 책임은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에 관여되어 있는 인사들이 져야 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결국은 인사 실패는 정권의 실패로 이어지는 것이 역대 정권의 지금까지의 어떤 흐름이었고 여기에서 결국은 역대 정권에서도 리더십이라든가 이런 것의 문제부터 출발해서 여론적 지지가 떨어지기 시작한 것은 장관 낙마 사태라든가 대통령 임명 인사에 대해서 부적절성이 나타났을 때 결국은 대통령 지지율로 이어져 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선 때 5대 불가에 대해서도 천명을 한 것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인사 검증 시스템에 뭐 예를 들어서 그 비서실장이라든가 그리고 또 뭐 기타 등등 인사 보좌관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책임을 아직까지는 물을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향후에 있을 인사에 있어서 또 다른 문제가 드러난다면 이제는 인사 검증 시스템을 담당하는 그 담당자들이 책임을 져야만 그래야만이 정권 리스트를 저는 이제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뭐 야당에서도 5대 배제 원칙은 이제 이미 유명무실해졌다고 하면서 이제 인사 시스템에 대한 그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지금 불거지고 있잖아요. 시간도 흘러감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시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어떤 청와대 측의 어떤 해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있어야 되지 좀 않겠습니까?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유정 후보자까지 5명이잖아요. 그렇죠. 안경환 법무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김규정 안보차장, 2차장, 그다음 박기영 교수 그랬고 그렇죠. 이유정 이제 헌법재판관 후보자 5명이에요. 적은 숫자가 아닌 거죠. 물론 꼭 장관급만 있던 건 아니었습니다만 그렇다면 뭔가 이 추천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거다. 추천 과정인지 검증 과정인지 뭔가가 어쨌든 구멍이 났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이걸 가지고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면 그 자체가 이상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여당 내에서도 청와대 인사수석에 대한 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했어요. 네. 드디어 이제 구체적인 이름까지 조현옥 인사수석 얘기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민정수석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아직도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높잖아요. 그만큼 이제 이 정부에 대한 문재인 정권에 대한 지지와 기대와 신뢰가 높은 거거든요. 이른바 과거에 잘못된 체제에 대한 청산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지지나 기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인사에 잘못된 점이 있어도 지지율이 그럼에도 버텨주고 있는 불구하고. 거예요. 네네. 그렇다면은 이러한 국민들의 지지나 이런 희망을 무위로 돌리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럼 지금이라도 이제 뭐 얼마 안 됐잖아요. 100일 좀 지났으니까 전혀 늦은 게 아니에요. 이런 거 잘못된 것 같다. 우리가 조기 대선 치르느라고 여러 가지 검증이 역시 소홀했다 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할 거 사과하고 이러이러한 게 잘못된 것 같다. 다시 들여다보겠다라고 하면은 전혀 지지를 안 잃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도 이걸 자꾸 이상한 용어를 가지고 포장하고 두둔하고 옹호하려 하면 할수록 아까 우리 장 교수 말씀처럼 지지층이 입안할 수 있어요. 이거는 정의당 말씀하셨잖아요. 정의당의 그 데스노트라는 게 뭡니까? 일단 그렇죠. 정의당이 반대하면 탈락했어요. 네. 정의당이 여섯 석밖에 안 되는 소수 정당이지만 정의당이 갖는 상적 의미는 대단히 큰 거거든요. 그렇죠. 정의당은 지금 민주당 정권의 아주 우호적인 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한다는 반대하는 그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정의당의 목소리를 단순히 데스노트라는 측면에서뿐만이 아니라 왜 정의당조차 반대하는가를 귀가 따갑게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게 청와대가, 민심에 그렇죠.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고 네. 민심에 책임지는 거거든요. 이런 책임성과 민감성이 없으면 이 정부가 성공하기 어렵죠. 네.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들여다보고 이런 이제 인사 검증의 문제는 이번 정권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박근혜 정권, 이명박 정권 뭔가 시스템 문제가 있어요. 네. 미국의 제도와 많이 비교하잖아요. 인사청문회 제도도 그렇고. 근데 그때마다 얘기가 나왔으면 항상 그 다음에 똑같은 되돌이표로 돌아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번에야말로 이런 것들 너무 잘못된 논리로 억지로 쌓으려 하지 말고 잘못된 걸 누가 추천했는지 그 추천한 사람도 좀 책임을 지울 건 지우고 결제 해지를 좀 해야겠네요. 결정을 해야 돼요. 청와대 그렇지 않으면 안 입장에서는 됩니다. 그렇죠? 그럼 이 국민들 그래요. 80% 지지에 대한 그건 그 보답이 아닌 거죠. 알겠습니다. 예. 예. 자, 김희수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4일에 이제 오래 본회의에서 끌어왔네요, 이제 아주. 예. 표결에 붙여질 예정인데 네. 국민의당의 손에 달렸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더라고요. 왜 그런 건가요? 뭐 이미 뭐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예. 뭐 투표 참가하지도 않고 참여하지도 않고 반대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네. 투표장에는 들어가지만 아마 퇴장을 하거나 뭐 반대표에 이제 던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당론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럼 결국은 국민의당만 지금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의 시험대가 지금 닥쳤다고 봅니다. 물론 그 우리 국회의장께서 직권상정하는 것도 국회의장한테는 상당히 큰 이 리스크입니다. 그렇죠. 이 리스크를 감수하고 더 이상 이것이 헌재소장이 지금 계속 공백으로 갔기 때문에 국정이 공백으로 표류하는 거랑 똑같은 의미 아니겠습니까? 물론 밑에 재판관들이 있지만 그래서 안철수 대표가 최근에 취임하면서 강한 선명성을 보여주겠다. 선명성 있는 야당으로 국민의당을 다시 이렇게 세우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는 두 가지를 놓고 선택을 해야 될 겁니다. 야당의 선명성이냐. 또 하나는 지지층인 호남을 내가 지킬 것이냐. 그리고 당내에 있는 다양한 호남 어떤 중진들의 의견을 내가 어떻게 이것을 설득해서 선명성으로 이끌어서 갈 것이냐. 여기에서 그러면 국민의당에 들어가 수표를 자유투표에 맡긴다고 했을 때 네. 이것이 가결이냐 부결이냐에 따라서 안철수 대표의 리더십에도 어떤 커다란 어떤 그런 여론적 흐름이 형성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겠습니까? 그럼 결국은 이번 김희수 후보자 임명 동의안 처리는 안철수의 정치력의 시험대다. 저는 이렇게 역설적으로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판단될 네. 거라고 예상하시는지까지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야당의 지도자로 크려면 선명성을 보여주는 것이 나을 것 같고 그리고 민주당이 국정 운영에 협조하려면 김희수 후보자의 그리고 지지층인 호남을 선택하는 것이 낫다. 그러니까 어디를 택해도 명분이 있는 거군요. 명분은 있지만 그만큼 또 득보다 실이 많을 경우도 생긴다고 봅니다. 그럴 수 있군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네. 저는 그 야당의 선명성이란 말이 잘 이해가 안 가요. 야당의 선명성이라는 거는 정권이 아주 권위주의적이고 국민들의 민심과 이반돼 있고 이런 거대 거악의 정권과 대결할 때 야당의 선명성이 필요해요. 그럴 때 야당이 무한 투쟁으로 가야 되고 장애 투쟁도 필요한 겁니다. 하나의 투쟁의 방법이니까. 네. 그러나 지금의 정권은 아시겠습니다만 80%의 지지를 받고 있어요. 물론 지지율은 항상 변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여러 뭐 약간의 잘못도 있어요. 인사 문제는 뭐 저도 비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기대를 보내고 있는 정권에 거의 극한 투쟁 같은 모습을 보이는 거는 대단히 생뚱맞아 보인다는 겁니다. 네. 무엇이 야당의 선명성이? 그럼 김희수 헌법재판관을 이 헌법재판소장의 그
표결에 반대하는 게 과연 선명한 것인가? 오히려 선명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지금 이제 김희수 헌법재판관 소장의 후보자에 대해서 반대하는 명분은 보수적 관점에서 통합진보당 해산에 찬성했던 소수 의원을 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특히 최근에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연계시키는 문제가 나왔었는데 이유정 후보자 이미 사퇴했잖아요. 예. 저는 국민의당이 아마 이 김희수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지 않을 것 같아요. 반대를 하게 된다면 일단 호남 민심은 일단 호남 등 돌리는 민심도 거예요. 있기 때문에 그렇죠. 호남 민심과 예. 호남 여론은 없지 않고는 그러게요. 이 지금 국민의당은 어떻게 생존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런데 야당의 선명성을 가지고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서 반대하면 명분이 너무 떨어져요. 그야말로 그거는 반대를 위한 반대고 국민의당 여기 있다라는 그 존재감만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안철수 대표가 그런 무모한 선택을 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어요. 지켜봐야 되겠죠. 국민의당에서 네. 호남 표를 뺀다면은 너무나 남는 게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리스크가 크잖아요, 그죠? 일단 당장에 닥친 것이 내년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호남에서 민주당과 합당이라든가 연대를 하지 않는다면 호남을 놓고 일대 격전을 펼쳐야 되는 국민의당입니다. 그렇기 그래요.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정치적으로 판단할 것인지 지켜봐야겠네요. 그것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바른정당이 이해운 대표의 금품 수수 의혹이란 돌발 변수를 만나서 좀 휘청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보수 통합론, 또 선거 연대론 이런 것들이 참 다 뒤죽박죽 된 상황인 것 같은데 일단 이번 계기가 그러니까 뭐 혐의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어떤 그 의혹만으로도 상당히 어떤 보수 통합의 촉매제 역할을 하겠는가 아니면은 굉장히 방해가 되겠는가 어떤 식으로 좀 예상을 해봐야 될까요? 일단 뭐 지금 이해운 의원과 이해운 대표와 그 사업가라는 분, 뭐 옥시로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그 사람과의 주장이 전혀 달라요. 뭐 일단 기본적으로 진위를 가릴 수밖에 없으니까 뭐 검찰 수사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됐든 간에 이해운 대표의 리더십은 상당 수준 손상이 난 것 같아요. 네. 이 자리에서 그걸 자세하게 얘기할 시간은 없는 것 같고 네. 그렇다면 지금 이제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 간의 통합 논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보수통합이라는 이름으로 예. 그렇다면 과연 지금 이 대표가 리더십의 손상을 받고 도덕성에 좀 어떤 그 훼손이 된 상황 속에서 바른정당과 한국당과의 통합 논의가 이것이 촉매제가 될 수는 없겠죠. 어쨌든 간에 명분이 약해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야권 통합이라고 하기보다는 뭐 보수 야당의 통합의 관점에서 볼 때는 큰 난관에 봉착했다고 보여져요. 그 대표가 문제가 생겨서 그 명분을 합친다는 건 명분이 안 되잖아요. 명분이 그죠? 전혀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사퇴론을 거론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바른정당 내부에서.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이훈 대표가 과연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을지의 문제와도 연결되는 것이고. 당내 정비가 좀 먼저 당내 우선되겠군요. 뭔가 이런 것들이 정리가 돼야지 한국당과의 통합 논의가 탄력을 받을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네, 장 교수님도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예, 바른정당의 이제 당 대표로서 이런 일이 물론 이해운 대표의 소명이 저는 뭐 100% 맞는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네. 어차피 대표가 이런 것에 어떻게 해서 언론에 회자가 된다는 것은 당으로서는 상당히 치명상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바른정당 의석이 지금 교섭단체에는 딱 20석에 딱 머물러 있기 때문에 당이 상당히 지금 위험스러운 그런 지경에까지 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일단은 이해운 대표가 빠른 시간 내에 대표직을 사퇴하고 네. 그리고 바른정당은 또다시 이제 비대위 체제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비대위 체제로 가고 나서 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 연합으로 할 건지 아니면 뭐 다른 어떤 정계 개편에 할 건지 그리고 바른정당의 노선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번 사태로 인해서 한국당한테 일정 부분 기선을 저는 뺏겼다 그렇게 저는 그리고 판단이 이훈 듭니다. 대표는 일단은 입지가 조금 흔들려서 이걸 이어가기가 쉽지는 않겠다라고 좀 보시는 거죠. 네, 뭐 쉽지 않고 뭐 부덕의 수치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그래요. 물론 공인이 상당히 어려운 것이 이런 것들이 불거지면 사실 여하를 떠나서 공인으로서는 그래요. 일정 부분 어떤 책임질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치권 소식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그리고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두 분과 함께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